지금부터는 불안, 강박, PTSD, 신체 증상, 해리 장애와 간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좀 불안과 관련된 질환들이고, 그리고 신체 증상 장애.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룰 이 챕터들과 관련한 문제를 2023년도 국가고시를 살펴보았더니, 예, 거의 한 5문제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불안장애, 또 분리불안장애, 광장공포증, 강박장애, 또 신체 증상 장애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쭉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질환별로 한 문제 이상은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입니다. 주로 외적인 위험보다는 내적 조절 능력 상실로 인한 감정이다. 또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드와 초자 사이의 내적 갈등으로 인한 자아의 위협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자아가 보내는 경고이다. 경고 신호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 초자는 하지 말라.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본능은 어때요? 이드, 본능은 그래도 이렇게 할래? 하고 싶어. 안 돼. 그 사이에서 자아가 갈등을 겪어요. 그럴 때 불안해지는 거죠. 내적 갈등을 불안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불안에 대해서는 불안의 단계별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단계별 특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 경증의 불안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과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경증 불안에서는 지각 영역이 확대되고 동기가 부여되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불안장애의 종류입니다.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장애, PTSD. 예, 종류가 하도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정공포증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이 있는 포비아이죠. 나머지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불안에 대한 정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인데 특정 어떤 대상이 없는 막연한 불안인 경우가 더 많고요. 이렇게 특정 공포증이나 또 사회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특정 상황이 있죠. 내가 발표를 잘 못할까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봐 이런 불안 때문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잘 못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죠. 또 PTSD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 정신적인 정신적인 불안감, 불편감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 질병 불안 장애, 인위성 장애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체 증상 장애와 전환 장애의 차이점인데 전환 장애는 수위 근육의 마비, 또 감각기관의 마비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신체 증상은 신체 증상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서 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1차적 이득은 신체 증상을 나타냄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이나 죄책감을 면제받는 것, 그것이 이제 1차적 이득이고요. 2차적 이득은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 2차적으로 학교에 안 가도 되거나 직장에 안 가도 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볼일을 다 대신 봐주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뭐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관심과 보호라는 부수적인 이득이 또 생깁니다. 그것을 2차적 이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만족스러운 무관심 경우에는 우리 전환장애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나 수의근에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마비 현상 또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을 기능 상실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당황스러운 그러한 증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족스러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리 장애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기억상실, 이인성 장애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정체성 우리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예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장애가 있는 것, 그 다음 특정 어떤 그 트라우마틱한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해리성 기억 상실이고요. 그 이외에도 해리성 둔주도 하나 더 포함되기도 합니다. 불안장애의 치료는 통찰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체계적 탈감작법, 그리고 대표적인 약물치료,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또는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두 가지 계통의 약물들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물들은 조금 더 남용의 가능성, 의존의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또 비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물은 그거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와 함께 통찰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체계적 탈감작법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어떤 그 불안 대상에 체계적으로 점차 더 근접해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강아지를 보면 몹시 공포스러워하는 그러한 아이가 있을 때 처음에는 사진부터 보여주고 그다음 어떤 뭐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다음 뭐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 케이지 안에 있는 강아지를 밖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엄마가 이렇게 꼭 안전하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만져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데리고 놀게 해주고 점차 체계적으로 음, 그 불안한 감정을 누그러뜨려가는 과정을 우리 체계적 탈감작법이라고 하고요. 홍수법은 우리 홍수가 어떻게 나나요? 갑자기 뚝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 공포 불안의 대상을 한꺼번에 확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각보다 괜찮네, 죽지 않았네, 뭐 이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네, 괜찮구나, 내 내면으로부터 오는 불안이었구나, 공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들입니다. 간호를 살펴보면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자탈을 예방하는 것이 일단 안전이 첫 번째 간호 중재예요. 가장 최우선 순위의 중재입니다. 자탈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 공황 수준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증이나 중등도 수준의 불안 단계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간호중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불안의 원인이나 증상을 알고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안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건전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대처 방식을 습득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불안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없애겠다 이런 간호 목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포증, 자존감의 증진,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그러한 것들을 매번 경험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증진할 수 있는 것, 또 이러한 공포증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교류가 안 되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간호중재의 주요 포커스가 되겠고요. 강박장애의 경우에는 강박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이 바로 강박행동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박행동을 무조건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큰 불안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허용한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범 답안이고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할 때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초기에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신체적 보호, 행동 자체가 아닌 행동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것.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미를 탐색해 보고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절한 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PTSD. PTSD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플래시백, 계속 떠오르고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장소를 내가 지속적으로 회피하게 되고 그러한 것에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수용해 주는 것,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해 보고 격려해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간호중재가 되겠고요. 다음 신체 증상 장애는 신체적 증상이나 기능 장애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네요. 마비가 되었네요. 요거에다 너무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적당히 기본적인 검사는 하되 그 다음부터는 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무적인 태도 정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두려움이나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감정 표현, 언어적 표현을 하도록 잘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신체 증상이 시민성이라는 것을 점차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제 병식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내 심리적인 원인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 본인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너무 신체적 증상에 몰두할 때는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화의 초점을 그 신체 증상보다는 다른 쪽, 감정이나 다른 곳에다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 이 신체 증상 장애의 주요 간호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불안의 단계에 따른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불안의 단계에 따른 단계별 증상을 확실하게 알아두라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었죠. 단계별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특히 경증의 불안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 1번 보기에 나와 있죠. 경증 단계는 매일 생활의 긴장과 관련되며 감각이 예민해지고 지각 영역이 확대된다로 해야 맞죠. 예. 2번 중등도 단계는 불안의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될 만큼 지각 영역이 확대되고 예민해진다.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등도 단계는 지각 영역이 매우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선택적으로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데 그 선택적 부주의라고 해요. 또는 선택적 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대상, 지금 어디엔가 골똘히 빠져있는 어떤 대상에만, 특히 이제 불안의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에만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요. 나머지 주변에서 뭐 아기가 울든 누가 뭐 소리를 지르든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선택적 부주의 그리고 지각 영역이 줄어든다가 이제 맞게 되겠고요. 3번 중증 단계는 지각 영역이 보다 더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모든 행동은 불안을 경감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등도 정도에는 그래도 얘 정신 차려봐. 자, 이거 한번 봐봐.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지지하면서 잘 지도하면 오히려 좀 더 집중이 가능하게끔도 할 수 있어요. 중등도 정도에는. 그런데 이제 중증 정도가 되면 신체 증상까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공황 단계는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 이용해 극복되지 않죠.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논리적 사고 되지 않고요. 의사결정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즉각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죠. 경증 단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 역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을 먼저 볼까요? 1번. 이드와 초자의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아의 위협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인생 초기에 양육자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 개념, 네,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존감, 예, 맞죠? 4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지, 5번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네,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학습된 행동.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학습된 학습된 행동이고요. 오히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 극복하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학습되거나 또 무력감이 학습되거나 이러한 것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제 올바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폭력과 자해 위험이 있는 극도로 흥분한 공황 상태 대상자의 1차적인 간호 목표는 뭘까요? 자해 위험이 있고 폭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적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안전에 대한 것이 최우선 간호 목표여야 되겠습니다. 1번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거부터 볼까요? 강박장애, 불안에 대해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활동으로 방어하는 것. 맞죠? 공포장애, 특정 대상이나 장소, 집단, 생각에 대해 심한 두려움을 갖는 것. 예, 맞죠? 4번 해리성 장애, 의식, 기억, 정체성 등의 인격의 정신적인 통합 기능에 급격하고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 통합이 되지 않고 분리되었다. 해리되었다. 그래서 해리성 장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해리되었는가 거기에 따라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 장애 이렇게 표현하죠. 5번 허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는 아픈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신체적 또는 심리적 징후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허위성 장애입니다. 3번 볼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 무력감을 느끼는 것. 이거는 불안 장애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로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했던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5번. 작은 동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대상자에게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중재 방법은? 네. 작은 동물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우리 여러 치료 방법 중에 체계적인 둔감법 설명했었죠. 예,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점점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면시키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1번. 측면. 또 초기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 잠깐 노출시키는 거. 예, 이렇게 공포 대상에 직접적으로 직면시키거나 갑자기 노출시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홍수법이라는 그 치료법도 있었지만 그 공포의 대상, 공포 상황, 불안 대상에 따라 예, 그 체계적 탈감작법 또는 체계적 둔감법을 쓸 수도 있고요. 홍수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그 살아있는 동물, 공포 대상이 분명한 경우에는 체계적인 둔감법이 좀 더 맞을 거고요. 홍수법 같은 경우에는 뭐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그럴 때 엘리베이터에 한번 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홍수법처럼 갑자기 직면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동물에 대한 두려움은 체계적 둔감법이 좀 더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문고리가 오염되어 있다고 믿고 종이 조각을 대지 않고는 문고리 잡기를 거절하는 대상자에게 올바른 간호 접근 방법은? 강박 행동을 하고 있죠. 예, 처음에는 환자에게 종이 조각을 주어서 불안을 견뎌낼 때까지 가능한 한 안정되게 그 일을 하도록 오히려 도와준다. 초기에는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될 만한 모든 종이 조각을 없애고 그냥 손을 대도록 강요하는 거, 이거 불안을 더 가중시키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뭐 생각을 잊어라, 뭐 문고리를 소독해라,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절대 오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거, 대상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불안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신체형 장애를 유발시키는 정신역동적 기전과 관련되는 것은, 정신역동 관점에서 신체형 장애가 왜 발생할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3번 보기를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우울, 불안, 위기감 등의 정신심리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마음 깊은, 그게 뭐예요?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숨어있는 갈등이나 불안, 우울,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환장애 환자의 간호중재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전환장애, 수익은 감각기관에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환자가 신체 증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고 억압하고 있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수용될 수 있는 대상에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기억상실과 현실감각 상실을 호소하는 해리성 장애 대상자를 위한 간호 수행으로 옳은 것은, 무비판적이고 안전한 환경. 이건 그냥 거의 외우셔도 좋아요. 비판하지 않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제공하는 것, 이게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경련요법 치료, ECT를 시행하기로 하여 치료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던 환자가 집중을 못하고 불안해하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다시 교육에 집중하였다. 선택적으로 부주의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극을 하면 다시 네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중등도라고 했었죠. 이 환자의 불안 수준은 중등도 불안입니다. 오른쪽에 경증 불안, 중등도 불안, 중증 불안, 공황 상태 각각 특성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의 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딸이 수능 시험을 망칠 것 같고 남편이 실직할 것 같고 집안에 도둑이 들 것 같다며 6개월 동안 초조해하며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양 어머니는 어떤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가? 불안한 느낌이 과도하고 광범위하죠. 광범위해요. 그것이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범불안 장애죠. 광범위한 범위의 불안이고 6개월 이상이고, 그러면 범불안 장애. 다음 문제.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환자가 있다. 간호사의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안절부절하는 대상자에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네.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죠. 잠시 옆에 앉을게요.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 안절부절 못하는 대상자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무슨 일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바보 같다는 표현이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신 건지 명료화하는 질문이죠. 요 5번은. 그래서 모두 나머지들은 치료적이고요. 요 2번은 비치료적 의사소통, 상투적인 위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최여인은 이유도 없이 산만하고 불안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혼자 있기도 무서워하고 있다. 최여인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접근으로 옳은 것은, 불안장애 대상자이죠. 산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한다. 안절부절 못한다. 그럴 때 그 불안에 대한 신체적 배출구를 열어준다. 신체적인 운동, 뭔가 가벼운 산책, 움직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좀 완화시켜주고, 또 불안에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좀 다른 곳으로 발산할 수 있는 분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육체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불안을 악화시킨다. 예, 잘못된 이야기고요. 비언어적으로 안심시켜주는 태도는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죠. 예,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지지적인 태도로 안심시켜주는 것은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광장공포증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장공포증. 옳은 것을 볼까요? 예,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노출시킨다. 예, 그 광장에 처음에는 그 광장 한복판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점차 체계적으로 탈감작시키는 것. 아까도 나왔었죠? 그래서 체계적 탈감작 기법 사용할 수 있겠고요. 3번 낯선 곳에서 불안할 때 심호흡이나 이완요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 광장공포증이 있는 대상자들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거기 가서 그런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되는데 이제 불안이 올라오려고 할 때 심호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완요법들을 대처 기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이완요법, 대처 기술들을 교육하고 개발함으로써 불안을 스스로 좀 통제하고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좋은 중재죠. 4번 초기에는 확인된 공포 상황에 환자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초기에 갑자기 노출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조용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환자에게 접근한다. 적절하죠. 2번 대상자 혼자 집에서 먼 공공장소에 가도록 한다. 예, 이거는 초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공황장애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안전이에요. 안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 괜찮다는 것. 예,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대상자들은 곧 죽을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안정을 시켜주고 안전하다는 것, 괜찮다는 것,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고 옆에 있어주면서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간호가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 또 이때는 공황 발작이 있을 때는 자탄의 위험성도 있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몹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간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특정 공포증 환자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간호 중재는 특정 공포증, 체계적 탈감작요법이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고요. 다음 문제는 입원 2일째인 강박장애 환자가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불결하다며 30분 이상 손을 씻는다. 적절한 간호 중재는 30분씩 손을 씻는다? 네, 처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다른 대처, 보다 바람직한 또는 적응적인 대처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손 씻기를 허용한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손을 과하게 씻는다고 해서 진정제를 투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또 손 씻을 때마다 주의 주고 금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 씻는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면담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행동에 담긴 의미, 목적 이러한 것을 탐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5번 병원 화장실은 깨끗하므로 긴 시간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대상자도 본인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긴 설득이나 설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손 씻기 허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여성이 타인에게 과하게 의존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않을 때 적절한 간호 진단은 타인에게 과하게 의존하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비효율적 자기 대처 또는 비효율적 대처, 비효과적 대처 이러한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10대 여학생이 두통, 복통, 심계항진, 소화장애를 호소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신체적 병인은 없었다. 이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대상자는 어떤 진단을 받고 있었을까요? 예, 신체 증상 장애였겠죠. 예, 특별한 신체적 원인이 명백하게 없는데 또 불구하고 만성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기관이나 수의근의 장애보다는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 증상 장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대상자에 대한 간호 중재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그럼 옳은 것을 봐야 되겠네요. 1번 대상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거. 예, 적절하죠. 집단활동을 통해 신체 증상 외에 다른 곳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체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거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재가 되겠고요. 4번 보기.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을 예방해 주는 거죠. 또 5번 보기를 보시면 신체적 호소가 대상자에게는 실제적임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맞아요. 대상자가 그 신체적 호소를 하는데 이것이 꾀병이 아니죠. 실제로 대상자는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하는 증상인 것을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체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말아라. 그리고 반복되는 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번 신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검사 받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초기에 전반적인 검사 한 번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더 이상 원칙적으로 추가 검사는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중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맞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한 며느리가 하지마비 전환장애를 보인다. 올바른 간호중재는? 전환장애가 나왔네요. 전환장애 대상자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전환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신체 증상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대상자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표현하도록 한다. 전환장애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개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 질환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고요. 환자가 호소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호소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태도, 사무적인 태도라고 해서 차갑고 냉랭한 엄격한 이러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태도 정도만 사무적인 태도만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두려움이나 불안에 좀 더 초점을 두어라.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대비 국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 휠체어 생활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되는 질환은? 예, 요거 아주 기본 질환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 인위성 장애 또는 허위성 장애라고 하죠. 예, 이것이 정답이었고요. 그 외에도 24년 국시에서도 불안 관련 장애에서 질환별로 각각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었던 기본 또는 기출문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국가고시 문제도 또 한 번씩 더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해리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부터 볼까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지며 한 번에 한 인격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 이 얘기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A, B, C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정체성으로 있을 때에는 B나 C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또 C라는 인격으로 살고 있을 때는 A와 B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본래 본체가 있죠. 본래 본체로 돌아왔을 때 그 본체가 A라면 B와 C가 한 행동에 대해서 A는 잘 모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인데요. 나머지들을 한번 보면 1번 해리성 기억 상실은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횡설수설한다. 네, 해리성 기억 상실은 새로운 학습 정보 능력이나 일반적인 지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어떤 본인에게 어떤 뭐 중요하거나 어떤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식적이거나 뭐 일반적인 기억들은 정상입니다. 인지 능력들은. 2인증, 중요한 시기의 내용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건 해리성 기억 상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2인증은 본인에 대한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2인증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네요. 자신이 자신의 실제 모습에서 떨어져 있다.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일종의 이제 지각 장애 중에서 착각에 해당한다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인격으로 변하면 이전 인격대 일을 잊어버린다. 요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야기죠. 해리성 둔주라는 것은 그 어떤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도 뭐 어떤 출생 배경도 다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일정 기간 지내는 상태를 해리성 둔주라고 합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예, 그러한 어떤 해리 장애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발견해서 다시 잘 치료하고 지지적으로 보호해주면 원래의 기억을 되찾아서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대상자를 위한 간호수행으로 옳은 것은 어떤 장애일까요? 해리성 장애 중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이겠죠? 특정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리성 장애 대상자의 간호 중재는 무비판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 아까 기본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봤었죠. 예. 나머지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피한다. 하지만 그 기억 상실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으므로 심리 치료만 진행한다? 그렇지 않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항불안제나 예, 단기 어떤 약물 치료는 필요합니다. 4번 집단 치료를 통해 정서적인 이완감을 경험한다. 예, 집단 치료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겠죠.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치료는 좀 더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간호 계획에 가족과 치료진만 참여한다? 그렇지는 않죠. 예, 치료 계획에 대상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죠. 답은 무비판적이고 안전한 환경 제공하는 것이 예, 적절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2023년도에 나왔던 불안, 또 PTSD, 강박 관련 문제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심계항진, 발한, 더듬거림 등의 불안 증상이 1년 이상 나타난다. 추정되는 의학적 진단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가 정답입니다. 다음 분리불안 장애의 행동 특성. 분리불안 장애의 행동 특성은 주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 주 증상이죠. 분리불안 장애. 과거에는 이것이 이제 아동에게만 좀 해당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인도 아주 가까운 애인, 연인, 뭐 가족과 분리될 때 분리불안 장애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또 국가고시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 광장공포증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체계적 탈감작에 대한 설명.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었죠. 여기에서의 정답은 대상자를 두려운 상황에 점차적으로 노출시킨다. 이게 체계적 탈감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요. 다음,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성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예,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요게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성이에요. 요게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등학생이 성적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방문하였다. 검사 결과 병리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상자는 마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떠오르시죠? 만족스러운 무관심이 정답입니다. 국가고시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또 출제자마다 이 문제의 경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렇게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해들도 있어요. 조금 더 응용 문제, 또 사례 중심의 문제가 더 많은 해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면 되겠다. 정신간호학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불안, 강박장애, PTSD, 신체증상장애, 해리장애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